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경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월요일 날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복습. 저희 어저께 기금까지 했었으니까요. 오늘은 수정 예산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정 예산하고 추가 경정 예산 요거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18번 선지 구성했는데 이 18번 선지를 한꺼번에 좀 비교해서 보고 싶어서요. 문장이 아니라 문장 두 개를 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수정 예산이 제가 뭐가 특징이라고 했냐면 수정 예산은 본 예산 제출했어요. 아직 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되기 전, 성립되기 전에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과 추경 예산하고 두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밑에 쭉 보시면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편성 사유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편성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보면서 정리를 했고 기출 선제도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쭉 하고 그 다음 뭐 했냐면은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불성립됐을 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했고요. 이 예산 불성립이 어떤 의미인지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이거. 우리가 보통 준예산,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방법이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다. 자, 이러면 그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준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예산에다 빈칸을 딱 쳤어요. 요거 가지고 제가 19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예산의 특징도 봤고요. 그 다음 가예산에 대한 얘기와 잠정 예산에 대한 얘기도 쭉 썼습니다. 마지막에 선지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준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재정정책 지향 얘기했죠. 통합재정 되게 까다로워하시는데 통합재정은 그냥 일종의 합산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통합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통합예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파악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고 그러니까 일종의 합산 방식이고 요 합산을 해보자 국가별로 통합재정을 발표해보자 요건 IMF가 시도했던 방법이다. 제가 요 연역들을 꽤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20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시면 21번 선지가 쭉 나와 있죠. 사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 GFS 86이 뭐니 01이 뭐니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실 거는 아니고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들 위주로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지금 통합재정의 내용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일반회계, 그 다음 특별회계, 다양한 형태의 특별회계, 그 다음 기금.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도 있고요. 교육비 특별회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정부기업, 기업 특별회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회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는 일반회계, 그 다음 특별회계, 그 다음 기금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설명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현재 특별회계, 아니죠, 특별회계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통합재정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통합재정은 순계 개념으로 구성한다. 제가 이런 얘기도 꽤 열심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가지고 21번 선지를 구성했고요. 순계 개념이란 이 부분 요걸로요. 제가 22번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 그래서 회계, 기금 간의 내부 거래나 보정 거래를 제외한 정말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 지출을 차감한 순계 개념으로 접근해주면 된다. 이게 통합재정 수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수지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순계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도 순계 계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수출의 항목을 포함하지만 내부 거래와 보존 거래는 제외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순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가시면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총지출 규모를 그 전에 먼저 보셔야 되죠. 공식 외우시라고 했고요.
지출을 다 더해.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이게 중앙정부의 총지출, 산출 방식이고 여기서 만약에 융자 회수를 빼서 실질적인 지출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통합재정 규모 또는 통합재정 지출 규모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총 지출 규모에서 융자 회수를 빼서 계산해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선지 가지고 23번 구성했어요. 통합재정이 굉장히 많은 선지들을 일부러 배치를 했습니다. 괜찮죠? 자, 통합재정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얘기도 쭉 봤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 가시면 성인지 예산제도 나와 있죠?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한 예산의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산 항목에 써야 하는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거다.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자,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서는 여가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협의한 작성 기준으로 중앙관서의장이 작성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도입되어 있고요. 성인지 결산서도 도입이 되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들 쭉 해서 예산서에는 어떤 내용이 그리고 결산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얘기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얘기하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조세지출 예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조세지출은 조세를 통한 지출 효과, 일종의 보조금 지급과 비슷한 효과를 내주는 정책. 그래서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조세 감면을 해주는 정책을 쓰게 된다면 이게 일종의 보조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세지출 예산에 대한 정의, 요거 가지고 제가 25번 선지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출이 일종의 직접적인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 지출은 세대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적인 지출의 성격을 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세 지출하고요. 이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 두 가지가 좀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쭉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뭐 봤느냐? 지금 요 밑에 자본 예산에 대한 얘기했죠. 자본 예산은 최근 기출 비중이 너무 적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 두 가지로 구분하고 경기가 되게 안 좋다. 그러면 자본 지출을 자본 예산, 자본 계정을 별도로 운영해서 이 자본 지출에 대해서 공채에 의해 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이걸 우리가 자본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은요, 자본 예산 자체에다 한번 쳐봤어요. 자본 예산이 뭔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자본 예산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이런 표현들을 익혀줄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채권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공채를 통해서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들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지금의 세대가 아니라 나중에 후세대도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비용 분담에 있어서 세대 간 형평성이 나타날 수 있다. 훼손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거 X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보시면 예산의 종류들은 쭉 구분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예산 이론과 예산 제도. 제가 예산 이론까지는 꼭 좀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이론은 결국 예산 이론이 정책 결정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결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얘는 가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문제이자 정책적 문제이다. 그래서 이 예산 결정의 기준, 그 전에 요걸 그래서 27번이라고 얘기했고요. 예산 결정의 기준, 경제적 원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원리를 쓸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 예산 결정 이론의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 모형의 점증 모형과 같죠? 그래서 점증 모형은 과거의 경험의 기초에서 조금만 예산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었던 선례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분하는 데에 소폭의 변화를 중심으로 배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게 점증 모형, 지금 보시는 28번 선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지금 쭉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점증 모형은 현실 설명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수적,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고 보수적인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리 모형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걔네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29번 내용으로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합리 모형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사실 기출에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이것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요. 요거 총체주의 또는 합리주의,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전제로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쭉 다양한 예산제도 이론 쭉 나옵니다. 쉬크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보시면 윌다브스키 나오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는 공공선택이론,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 사실 기출 비중이 너무 적어서요. 여기는 거의 안 봐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단절균형 모형이 단절균형 모형과 지금 보시는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이걸로 요 밑에 있는 바로 마지막 다중합리성 모형이 나타나는데 다중합리성 모형은 진짜 별거 없고 예산 과정마다 다양한 합리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점증이나 또는 합리나 이렇게 하나를 일관적으로 쓸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내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종류의 합리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모형이다. 그래서 이런 이름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30번 문제.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단 예산 이론까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예산 제도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예산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